우리는 언제 괴롭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하게 막을 때 혼자 가만히 있으면 미치거든요. 제가 드라마 PD로 일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지식인에다가 어느 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뜨냐면 MBC 김민식 PD랑 땡땡 방송사의 어떤 PD랑 둘 중에 누가 연출을 더 못하나요? 누가 더 드라마를 후지게 만드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터넷의 시대에 내 인생을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노력은, 안녕하세요. MBC에서 24년간 PD로 일하다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회사 생활하다가 2015년에 아주 힘든 지경에 처했어요. 별로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갑자기 전출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민식아, 힘들지? 자, 이럴 때 너 뭐 하면 좋을지 내가 얘기해 줄게. 어차피 너 회사에서 당분간 너한테 드라마 연출 안 시킬 거야. 이럴 때 네가 마음을 잘 달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야간 대학원 가봐. 회사에서 어차피 일 안 시키고 막 갈구고 힘들 때 혼자 그냥 밤에 대학원 수업 다니면서 석사 학위라도 따놓으면 나중에 너 MBC 퇴사하고 난 다음에 시간 강사 뛸 때 그런 학위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선배님 정말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는 대학원 갈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몇백만 원 등록금을 학교에다가 냅니다. 그리고 교수가 읽으라고 하는 참고서적이라든지 교재 읽어야 될 거예요. 저는 대학원을 가는 대신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면 교수가 읽으라는 책 대신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1년간 저는 딱 정합니다. 매년 올 한 해는 어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읽겠어. 수십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읽고요,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PD님이 블로그에 정말 글을 잘 정리해 두셨던데요, 혹시 이거 가지고 영어 학습서 책 한 권 내실 생각 없나요? 감사하죠. 난 그냥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이걸 책으로 내주신다니까. 자, 이제 책을 냅니다. 몇백만 원 등록금을 내는 대신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인세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돈을 벌래? 아니면 남이 읽으라고 시키는 책을 읽고 돈을 쓸래?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학원 가서 새롭게 진로 탐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딱 정해놓고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주제를 검색해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을 글로 써보세요. 만약 그 글이 잘 정리가 된다면 책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출판한 사람은 논문 저자 이상으로 대학에서 환영하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지금 벌써 이제 13년째 되어 가고요. 매일 한 편씩 글을 쓰다 보니까 글 편수가 3,000편 정도 됩니다. 사실 블로그에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해 드려야겠다. 2010년 한참 이제 막 지식인 이런 데다가 자기 이름 쳐보고 검색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제가 이제 막 드라마 PD로 일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지식인에다가 어느 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뜨냐면, MBC 김민식 PD랑 땡땡 방송사의 어떤 PD랑, 되게 그때 욕 많이 먹던 어떤 PD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연출을 더 못하나요? 누가 더 드라마를 후지게 만드나요? 너무 속상한 게 그게 제일 상위에 뜨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자, 제가 생각했습니다. 상위 검색에 뜨는 이것을 하위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김민식 PD에 대한 글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김민식 PD의 연출론, 김민식 PD는 어떻게 캐스팅을 하는가, 김민식 PD가 오디션을 할 때 꼭 하는 질문을, 이걸 내가 매일 블로그에 한 편씩 글을 쓰잖아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김민식 PD라고 딱 치면은 검색창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계속 넘길 때까지 내가 쓴 자뻑에 취한 글들만 나오고, 김민식 PD와 누구 PD 중에 누가, 이 글은 뒤로 밀리더란 말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터넷의 시대에 내가 온라인에 쓰는 글은 나의 이력서구나, 나의 자기소개서구나. 요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식인사이드 첫 촬영하고 나서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사실은 댓글 보고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지식인사이드 댓글에 1968년생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더니, 얼굴 보고 1958년생인 줄 알았는데, 58년 개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이거 또. 자, 근데 여러분, 악성 댓글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눈썹 문신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아요? 검색에서 찾죠. 눈썹 문신 하시는 분이 그냥 눈썹 문신 기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의 비포 앤 애프터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를 글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어떤 시대냐면 인터넷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인터넷에서 나의 온라인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김민식 PD라는 나의 온라인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매일 꾸준히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가 하는 블로그가 화제가 되고 그것이 출판사에서 눈에 띄어서 책을 쓰게 되고, 자, 책을 쓰고 났더니 그 책 내용이 좋으니까 강연해달라고 그러고, 자, 저는 내 인생을 좋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노력은 나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을 되게 창의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야, 스스로에게 주는 벌이 회사라면 참 복받은 사람이네. 그 말씀 맞아요. 근데요, 저한테는 그게 진짜 벌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댓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는 나의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이분은 회사 다니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분인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상이지, 그게 왜 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미디 PD였고 내가 만든 걸 보고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단 말이에요. 뉴논스톱 같은 시트콤 만들면은 막 사람들이 막 보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평생의 보람으로 삼고 살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제 저기 송출실 가가지고 그냥 예고 자막 치는 일 해. 이러니까 괴로운 거죠. 자, 우리는 언제 괴롭냐면요, 세상이 나에게서 일을 빼앗아갈 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막을 때, 그때 나는 괴롭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이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괴롭다고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아이씨,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꼬셔야 할까?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그걸 왜 그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미치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은 반성이 자책이 되고 자책이 자학이 되고 막 괴로움이 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글을 쓰다 보면 성찰이 이루어져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글쓰기는 사실은 나하고 하는 대화인데요,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이 끝이 아니에요. 글은 다시 쓰고 고쳐 쓰는 겁니다. 난 항상 블로그를 쓰고 고치고 하거든요. 오늘 글을 썼어요. 요걸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읽어봐. 내가 오늘 글을 쓸 때는 막 그래요. 그놈의 시키 잘못했어. 야,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놈 밉다 이렇게 글을 써요. 내가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다음날 그 글을 다시 읽잖아요. 참 찌질하네. 찌질해. 이거를 또 왜 지 드라마 망한 거를 왜 작가 탓을 하고 그래. 자, 이제 다시 읽다가 그렇기는 한데 이때는 내가 뭘 한 것 같아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나와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 글을 쓴 초고를 쓴 나와 수정을 하는 나와 중간의 대화예요. 저는 이거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괴로울수록 글을 써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매일 한 편씩 글을 쓴다 그러면은 나 학교 다닐 때 독후감 쓰는 거 막 너무 싫었고 회사 그 취업할 때 막 지원서 쓰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운 글쓰기를 매일 한 편씩 새로운 글을 써야 된다고? 글쓰기 하면 다들 어려운 기억밖에 없잖아요. 글을 쓴다고 하면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다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PD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글을 쓸 수 있고 강연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최고가 안 될 수 있어요. 저 스타 PD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실패했어요. 드라마 PD 망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의 그 실패담에는 교훈이 있어요. 나는 내가 최고라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을 한 편 읽고 책을 읽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길을 걷고 운동을 하고 줌바를 하고 이걸 하니까 나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글을 통해서 위로와 깨달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매일 꾸준하게 즐겁게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나의 삶이 즐거워야 내일 아침 내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 그 즐거움에 대해서 소재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즐거움의 영역은 다 다른데, 사람들한테 매일 즐겁게 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즐거움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건데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쾌락으로 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손쉽게 마시고
인터넷 쇼핑 막 하고 뭐 해서 뭘 아주 손쉽게 뭘 하잖아요. 이 손쉽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처음에는 잠깐만 해도 아주 즐거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 쾌락은 점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한 잔 가지고 안 돼. 두 잔, 세 잔. 그리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도 즐거운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계속 마셔야 돼. 점점점 주기가 짧아져요. 제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쾌락을 낮추는 데 노력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고통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을 저는 찾아봅니다. 자,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줌바 댄스 하는 거 좋아하고 탁구하는 거 좋아하고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다 즐거움은 아니에요. 줌바 댄스 처음에 가가지고 동작 서투른데 모르는 그 댄스 이거 안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탁구 마찬가지예요. 초보 때 가면 아무도 안 쳐줘요. 내가 치면 무조건 공 삑삑삑 날아가는데 누가 나랑 치려고 하겠어요. 그런 고통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 고통 끝에 찾아오는 쾌락이 더 큰 쾌락이에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다들 힘들 때 즐거워야 돼. 그러면 다들 즐거움을 손쉽게 쾌락이라는 걸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성장시키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갈수록 쉬워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요. 글쓰기가 당연히 처음에는 고통이거든요. 처음부터 쉽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에요. 이걸 꾸준히 쓰다 보면요. 언젠가 어느 순간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왜 글을 썼느냐? 아주 심플해요. 저는 20살 때부터 매년 도서관에 가서 200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자, 매년 책을 읽는 사람의 꿈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나도 도서관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이 꽂히는 나의 책을 쓰는 저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었던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즐기는 소비 활동이 있어요. 그 소비 활동을 소비로만 그치지 말고 언젠가는 생산자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인사이드 PD님이 지금은 카메라 뒤에서 이걸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시지만 언젠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 지식인사이드 채널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 내가 그 많은 저자들과 강연자들을 만나서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게 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덕질을 좀 하죠. 나 막 트로트 가수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어떤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그 배우가 뮤지컬 공연할 때마다 내가 못 가는 날도 심지어 표는 사. 자, 근데요, 내가 아무리 트로트 가수 좋아하고 트로트 방송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나이 70, 80에 트로트 가수가 되기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아이돌을 좋아해도 내가 나이 40, 50에 아이돌이 될 수도 없고요. 무대 위에 설 수도 없다고요. 책을 읽는 사람은요, 책을 쓰는 저자가 될 수 있어요. 40, 50에 책을 읽고 50, 60에 중년에 글쓰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70, 80에 언젠가는 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의 책을 낼 수가 있고요. 저는 자기 책을 안 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 글쓰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저는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덕질하는 이 소비자가 생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그 간극이 좁고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쓰기 가장 쉬운 방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보일 때마다 다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냥 셀카라도 찍어 놓고, 내가 오늘 점심에 먹은 거 찍어 놓고, 저녁에 내가 애들 해준 요리도 사진 찍어 놓고, 내가 오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도 표지 하나 찍어 놓고 막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찍은 열 몇 장의 사진 가운데 딱 한 장만 골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얘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을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페이스북도 좋고요, 올리면서 그 밑에 사진 설명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딱 붙여보세요.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아, 나는 오늘 친구랑 만나서 어디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한강 걷다 보니까 옆에 벌써 이렇게 개나리가 폈더라. 오늘 나는 이 개나리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이름으로 매일 사진 한 장씩을 찍고, 사진 찍는 거 쉬워요.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는데요, 정말 글쓰기가 힘들어. 난 자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한강에 핀 개나리꽃. 끝.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동천항에서 먹은 해물짜장. 끝. 자, 근데 이걸 매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은 매일 글 쓰는 사람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거예요. 열흘, 20일 지나고 나면, 아, 나 매일과 같이 점심 똑같은 메뉴만 올리고 있잖아. 그럼 이제는 책을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알랭드 보통의 불안해서 만난 이 글귀. 내가 쓸 필요도 없어. 책에서 읽은 글귀를 그대로 쓰면 돼.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김민식 작가의 외로움 수업에서 만난 글귀.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또 이것도 한 1년 지나잖아요. 아, 나는 계속 남이 쓴 글만 계속 인용하고 있네. 또 욕심이 생길 겁니다. 이 글이 내 마음을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외로움 수업을 읽은 순간 실은 나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다투고 엄청 외로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 그 시절의 이야기를 푸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사진 한 장.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장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될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뭔지 알아요? 외로움 수업에 책 표지 사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댓글 달면서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출판사에서 나한테 연락이 올 거야. 요즘 인스타에 PD님 책 표지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쩌면 책을 쓰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왜냐? 나 1년에 200권을 읽잖아요. 그럼 그 200권 중에 훌륭한 양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지 막 그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의 공간, 너무너무 좋은 책들을 나는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기가 죽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는데 나 따위가 뭐라고 감히 책을 쓸까? 자, 이러면 저는 글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점을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책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쓰는 책도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용기를 얻기도 하겠지. 와, 이 사람 책 진짜 아유 너무 쉽네.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네. 아유 뭐 이런 얘기 회사 잘리고 힘든 얘기를 그냥 한 거 아니야. 주저리. 이런 책은 나도 쓰겠는데? 이 정도 글은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좋은 글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글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글도 자꾸 써보고요. 나는 부족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진솔한 위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올려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매일 아침 써봐야겠네요. 저자 김민식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 책은 외로움 수업이니까. 근데 외로움 수업을 보시고 이 사람 책을 뭐 또 한 권 더 읽고 싶다라고 하면 매일 아침 써봤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의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저는 40대부터 저는 노후 대비를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늦둥이를 낳았어요. 40에 늦둥이 딸을 낳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MBC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버텨도 얘가 대학 졸업을 못해요. 40에 늦둥이 딸을 딱 낳고 내가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노후 대비를 잘해야겠구나. 60, 70에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 늦둥이 딸을 대학을 잘 졸업을 시키고 얘가 뭔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노후 대비에 대한 온갖 책들을 찾아 읽었는데요. 그중에 저에게 꿀팁을 준 책이 한 권 있어요. 미래의 셋 은퇴생활연구소 소장님이신 김경록 소장님이 쓰신 1인 1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당 하나의 기술 1인 1기.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했어. 대박이 났어. 맛집으로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식당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엑시트를 한 거죠. 한 7억의 돈을 받고 이제 넘겨줬어. 이 7억이라는 돈이 탁 생겼는데 은행에 이렇게 넣어놨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라서 7억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한 달에 겨우 이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이 그 식당 경영에서 대박난 그 비결을 창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회가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1시간 강의했는데 100만 원을 주더래요. 이분이 딱 깨달은 게 내가 7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나 일을 해서 100만 원 버는 거나 효과는 같네? 우리가 흔히들 은퇴 대비라고 하면은 노후자산을 10억을 만들어둬야 돼. 뭐 총자산 20억이 돼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노후자산을 뭐 몇 억씩을 모으겠어요.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면 돈 다 나가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그러면 7억의 노후자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 60 넘었어도 월 100만 원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월 100만 원을 한번 벌어보자. 그게 목표였고 그걸 저는 글쓰기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공저한 책을 몇 권을 내면서 대충 계산이 선 게 글쓰기만 잘해도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은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글을 막 열심히 쓰다 보니까 PD연합회에서 연락이 와요. PD 저널에 칼럼 기고해 주시죠. 하면은 15만 원씩 나와요. 여러분, 뭐 그 글 한 편 써가지고 월 15만 원 벌어서 뭐 하겠어? 여러분, 월 15만 원이잖아요. 1년에 200만 원이고요. 그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15만 원만 받고 마나요? 아니에요. 샘터라든지 잡지에서 연락이 와요. 칼럼 써주시죠. 자, 이제 매달 칼럼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책 냈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인쇄 들어
들어오는 게 또 한 3, 40대고 자 그리고 저자라 그러니까 무슨 진로 특강 같은데 이렇게 불러서 갔더니 또 한 3, 40만 원 받아요. 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PD 생활하면서 1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20년 말에 명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는 나는 글쓰기라는 1인 1기 하나의 기술을 장착을 했고 노후에 마음만 먹으면 난 언제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퇴를 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수입으로 연결이 됩니다.